네. 오전에 이제 오라클까지 설치를 했고요. 특별히 이제 뭐 추가적인 문제가 안 생겼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HR이라는 아이디를 갖는 사용자를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도 지금 여기서는 HR로 설정하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이 설정 과정이 이제 다 마무리가 되면은 마지막에 이렇게 파일들 열 수 없습니다라고 쭈르륵 나온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됐다면 다시 한번 명령 프롬프트를 이제 키고 이제부터 오라클을 가동할 때는 SQL 플러스 하고 엔터를 딱 쳐요. 사용자 이름 ID HR 비밀번호 입력 비밀번호 HR 근데 비밀번호 입력할 때 키보드 눌러도 별표 같은 게 표시가 안 돼요. 입력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나온다고 해서 뭐 여러 번 누르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SQL 플러스라고 하는 게 접속이 되면은 제가 MySQL ORA라고 하는 파일을 드렸어요. 이 파일이 우리가 사용할 샘플 데이터베이스가 정의되어 있는 파일이에요. 이 내용을 싹 다 복사하신 다음에 SQL 플러스에다가 전부 붙여넣기 하세요. 붙여넣기 한 다음에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 명령어를 입력했을 때 여기 밑에처럼 뭔가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것 같으면 일단 모든 준비가 끝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세요. 잠깐 기다릴게요. 오라클 설치가 다 되셨으면요. 오늘 이제 두 번째로 받으신 압축 파일이 있을 거예요. 얘는 특별히 설치가 필요한 애가 아니에요. 적당한데 압축 푸시기만 하면 돼요. 자, 압축을 푸시면 이제 SQL 디벨로퍼라고 하는 폴더가 생길 텐데요. 그 안에 들어가셔서 이제 SQL developer.exe라고 하는 파일을 더블 클릭하시면 프로그램이 가동이 될 겁니다. 자, 설치 과정에서 뭔가 물어보는 게 나오면 이제 이전 설치에서 환경 설정을 임포트 가져온다라잖아요. 임포트가 가져오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건데 우리 오늘 이 프로그램 처음 가동했죠. 이전 설치라는 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오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화면이 뜰 거예요. 자, 프로그램이 가동이 되면 비유를 하자면 아까 우리가 설치했었던 오라클은 일종의 웹사이트 같은 거예요. 웹사이트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크롬이라든지 엣지라든지 그런 웹브라우저가 있어야 되죠. 얘는 웹브라우저 같은 애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어딘가 우리가 접근을 하려면 그 사이트에 접속부터 해야 되잖아요. 이걸로 아까 우리가 설치한 오라클에 접속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접속할 수 있는 단축 아이콘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플러스를 눌러보면 이렇게 나오죠. 네임은 그냥 아무거나 입력하시면 돼요.
id랑 비밀번호는 둘 다 HR. 비밀번호 저장 체크하세요. 안 그러면 나중에 좀 귀찮으니까. 자, 입력이 다 되면 나머지 안 건드리셔도 되거든요. 여기 밑에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 거를 누르시면은 뭐가 잠깐 이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다가 왼쪽 하단에 상태라고 메시지가 뜰 거예요. 요걸 먼저 확인하시면 준비가 다 된 거예요. 여기까지 확인 다 되면 저장 누르셔서 저장하세요. 자, 저장하시면 유창 닫아도 되고요. 그럼 왼쪽 트리에 등록하신 게 보일 거예요. 요 트리를 확장하시면은 이제 오라클이라고 하는 웹사이트에 이 웹브라우저가 접속한 거다 라고 여기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여기에서 아까 작성했었던 그 명령어를 다시 한번 적어 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표현이 됐을 때 아까 그 명령 프롬프트 상에서는 좀 되게 못생기게 나왔잖아요. 출력 결과가. 근데 여기서는 좀 이쁘게 잘 정리정돈돼서 나옵니다. 만약에 여기 테이블이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밑에 에러 메시지가 뜨면은 여기 밑에 테이블까지 확장을 좀 해보세요. 아직 접속이 완벽히 안 돼서 그래요. 자, 여기까지 다 되셨나요? 네. 그럼 얘는 뭐 일단은 꺼놓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켜놓도 상관없고. 이거 깔고 나니까 이제 나도 컴퓨터가 이제 간당간당하네. SQL 디벨로퍼는 저도 D 드라이브에 옮겨놔야겠네요. 컴퓨터가 너무 간당간당해서. 그건 뭔지 모르겠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SQL을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개념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오라클 PPT에는 개념 정리된 게 따로 없어서 잠깐 이제 MySQL 교환을 좀 켰어요. 뭐 따로 이제 필기하실 것까지는 없는 내용이고요. 그래도 데이터베이스가 뭔지는 좀 알고 들어가자라는 취지에서 진행할 거니까 그냥 손 놓으시고 편히 들으시면 됩니다. 글꼴이 잠시만요. PPT가 글꼴이 깨져서 글꼴 좀 바꿔 갈게요. 깨지네. 모르겠다. 자, 글꼴이 조금 깨지는데 그냥 진행할게요. 자, 자료하고 정보. 무슨 차이가 있죠? 자료하고 정보. 비슷해요. 한 번만 더 끌게요. 미안해요. 필기하는 프로그램이 어디 갔지? 아, 여기 있다. 자, 자료, 흔히 데이터라고 부르는데요. 이 데이터는 그냥 조사한 거예요. 조사 결과. 뭐, 키, 몸무게, 혹은 성적, 온도, 습도, 날씨 이런 것들에 대한 단순한 낱말 카드예요. 온도, 오늘 마이너스 1도, 습도 32, 날씨, 흐림, 키 175, 몸무게 98, 성적 A. 근데 이 175라는 값만 놓고는 이게 뭔지 몰라요. 그리고 이 175를 갖다 뭐 어쩌라고 라는 말밖에 안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단순히 조사된 혹은 관찰된 단순한 이런 값들의 모임을 데이터라고 해요. 이걸 가지고 가공을 해서 혹은 분석을 해서 얻어낸 새로운 어떤 내용을 정보라고 해요. 보통 이제 정보라고 이야기하면 쉬운데 꼭 데이터 분석 관련 책들은 이걸 인사이트라고 얘기를 해요. 뭐 있어 보이고 싶은 건지.
자료하고 정보의 차이는요, 첫째가 가공을 한다라는 거지만, 두 번째는, 자, 우리나라 20대의 평균 몸무게를 조사했더니 70kg이었다. 근데 내 몸무게가 98kg이다. 그럼 나는 이걸 보고 뭘 해야 될까? 뭘 결심해야 될까? 그쵸? 의사결정이 반드시 가능해야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어요. 의사결정이 안 들어가면은 그건 정보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의사결정을 쉽게 도와주기 위해서 나온 고안된 기법들이 각종 데이터 분석 기법이죠. 이 데이터를 분석하려면 전체적인 경향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볼게요. 코로나 확진자 수를 조사했더니, 매일같이 조사했더니, 한 요 정도 수치,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때 좀 올랐고, 떨어졌고, 이때 좀 올랐고, 이렇게. 자, 이렇게 됐어요. 전체적으로 그럼 어떤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나눠지고 있죠. 그러면, 이제 마스크 계속 써도 될까? 아니면 계속 안 써도 된다고 해도 될까? 그런 것들을 결정하기 위한 근거 자료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분석만 해갖고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가장 흔한 게요, 요런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일반적인 그 웹 시스템 개발하는 친구들 대상으로 만들어진 교환이라고 했었어요.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데이터 저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데이터 저장소를 도형으로 그리면 원통으로 표현을 해요. 이게 데이터베이스를 그리는 기호예요. 여기에 각종 낱말 카드들이 이렇게 들어있다고요. 이거를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이거를 웹사이트나 앱 같은데 이렇게 딱딱딱 세팅된 걸 보는 거죠. 자, 자료를 가공했잖아요. 그럼 이제 사용자는 이걸 보고서 내가 이 정보를 수정을 할지 그냥 저장을 할지 결정을 하겠죠. 이게 가장 일반적인 의사결정이거든요. 잘 거면 집에 가서 자. 자, 근데 이제 자료라고 하는 걸 각자 자기 컴퓨터에만 저장하면은 이제 협업이라는 게 불가능해지니까 여러 시스템들이 공유해서 쓸 목적으로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해요.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이렇게 자료가 저장돼 있을 때 PC용 프로그램에서 이거 사용하고 웹사이트도 사용하고 스마트폰 앱도 사용을 한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흔히 유무선 연동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도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이렇게 만들면 실제로 회사 안에서 내 PC, 부장님 PC, 대리님 PC 이렇게 각각의 컴퓨터들이 같은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자료를 끌어다가 서로 이제 분석 같은 걸 한다고요. 공유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어떤 자료를 공유한다라고 하는 거에 가장 근본적인 형태는요. 우리 CSV 했었죠. CSV도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매개체잖아요. 그럼 그것도 데이터베이스예요. 형태가 뭐가 됐건 자료를 보관하는 모든 형태는 데이터베이스예요. 그 중에 CSV 같은 경우는 파일에다가 직접 기록을 하죠. 그런 형태를 이제 파일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파일 시스템에 단점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파이썬으로 코드를 짜서 그 CSV 파일을 로딩을 했어요. 그 중에서 내가 뭔가 원하는 데이터가 있는지 찾고 싶어. 그러면 반복문으로 그거 첫 줄부터 다 돌려야 돼요.
일단 반복문으로 한 줄 한 줄 다 탐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if문으로 찾겠죠. 매번 처음부터 계속 읽어야 돼요. 차를 찾으려고 할 때. 우리 CSV야 몇 줄 안 했으니까 금방 끝나지. 한 50만 줄 들어있는 CSV 읽으라 그러면 오픈 함수 결과 나오는데 5분 10분 걸려요. 한 메모장으로 열다가 컴퓨터가 파일이 너무 커서 뻗어버리는 그런 자료들 정도는 열어봐야 데이터 좀 열어봤구나 하는 거지. 지금 우리가 쓰는 건 데이터 축에도 못 껴. 데이터에 D자 쓰는 데 동안 짝대기만도 안 돼요. 분량이 어마어마하게 적은 거라서 체감이 안 된다고요. 용량이 커지면 처음부터 읽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럼 그때마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중간에 뭔가 내용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려고 할 때마다도 그 f.write 함수 호출할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도 오래 걸려요. 그 다음에 파일이기 때문에 중간에 오타난 내용이 그대로 저장돼도 알아챌 방법이 없어요. 내가 헬로 월드라고 저장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저장하고 싶었는데 이거 내가 파이썬에서 오타나서 오자 하나 빠졌다고 칩시다. 헬월드로 저장했다고 칩시다. 알아챌 방법이 없어요. 파일을 직접 열어보기 전까지. 이거를 자동으로 검사해주는 기능이 없다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보안의 쥐약이야. 실제로 많이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요. 고객 데이터 같은 것들을 엑셀 파일 같은 데다가 잘 정리해놓고 USB에다 담아요. 그 사람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어디에 유출할 생각이 1도 없어. 그 상태에서 술 먹고 술 취해서 USB 잊어버려. 거기에 여러분들의 민감한 정보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런 루트로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스팸 문자와 스팸 전화를 겁나 열심히 받는 거죠. 포기하면 편해. 어차피 이미 다 퍼졌어. 여러분들 개인정보 해봐야 건당 50원밖에 안 해요. 그 스팸 전화 같은 거 보내는 거 있잖아요. 건당 50원도 안 해, 지금은. 그래서 보안의 쥐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엑셀이나 CSV 같은 거로 자료를 관리할 때 일단 뭔가 내가 원하는 내용을 서칭하기 위해서 빠릿빠릿해야 돼. 수정하거나 변경할 때도 빠릿빠릿해야 되고요. 내용이 뭔가 잘못 저장되는 게 있으면 그걸 자동으로 감지할 수도 있어야 돼. 그리고 권한이 없는 사용자, 최소한 비밀번호라도 입력하고 들어가서 아무나 볼 수 없게끔 어떤 보안 장치도 필요해요. 데이터베이스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CSV라던가 아니면은 엑셀 파일 자체에 그런 것들을 해주는 기능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엑셀을 열기 위해서 뭘 깔아요? 오피스 깔잖아. 그렇죠? 엑셀 프로그램에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엑셀로 내가 입력할 값, 종류 제한 걸 수 있거든요. 특정한 것 중에서 선택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엑셀 파일에 비밀번호 걸 수도 있어요. 컨트롤 F 누르면 내가 원하는 거 찾을 수도 있어요. 엑셀도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금 주된 내용이 SQL이라는 걸 공부하는 건데 엑셀도 SQL 가능해요. 저는 대학 다닐 때 SQL 오피스로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엑셀이나 CSV라는 파일에 잘 관리하기 위한 오피스라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죠. 오피스의 역할이 뭐예요? 오피스 안에 이제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이 얘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네. 그런 목적으로 고안된 시스템이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통칭 DBMS입니다. 보통 데이터베이스를 배운다라고 하는 거는 DBMS를 공부하는 거예요. 자, 데이터베이스의 생성, 구조 같은 거 명시할 수 있게 하고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검색, 수정, 삽입, 삭제할 수 있게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는 설치가 되게 까칠한 이유가 컴퓨터 시스템으로부터 격리시키느라 그래요. 하드디스크에서 연기가 나지 않는 이상 컴퓨터가 뻥나도 데이터베이스 자체는 멀쩡해요. 그렇게 하려고 시스템에 이렇게 융합시키는 게 아니라 자꾸 시스템하고 이렇게 분리시킨 상태로 동작하게 하려고 설치가 되게 어려워요, DB가. 원래.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패키지입니다. 아까 제가 DBMS에 대해서 설명할 때 오피스를 예를 들었잖아요. 근데 이런 프로그램 마이크로소프트 하나만 만드나? 당장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한글과 컴퓨터. 한컴 오피스도 있고 구글도 구글 오피스, 구글 독스 있잖아요. 비슷한 프로그램 되게 많죠? 마찬가지예요. DBMS도 종류가 많아요. 이 중에 어떤 특정 하나를 콕 집어서 표준화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이거 다 기업에서 만든 제품들이거든요. 사실 제가 자격증 시험들에 되게 마음에 안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자격증 시험은 죄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요. 그러니까 특정 기업 밀어주기가 돼버리는 거야. 꼬라지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해는 돼요. DBMS 3대장,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SQL, MySQL입니다. 얘네가 3대장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여기서 제일 좋은 거 꼽으라 그러면 명실공히 오라클이에요. 얘는 애당초 기업형 그리고 대용량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한 100만 건 정도는 우습게 건드리는 그 정도의 DB를 목적으로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애당초 하드웨어 스펙을 굉장히 고사양을 요구해요. 오라클 버전이 우리가 오늘 설치한 XE 버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래 실무에서 까는 거는 오라클 엔터프라이즈예요. 그걸 일반 데스크탑에 깔면 진짜 제 경험이에요. 일반 PC에 오라클 엔터프라이즈 깔았다가 1시간을 못 넘기고 포맷했어요. 너무 느려서 못 쓰겠어갖고. 하드웨어 사양을 되게 고사양을 요구해요. 억대 컴퓨터라고 그랬죠. 그래서 대부분 대기업이나 아니면 관공서 같은 데서 사용합니다. 일반 중소기업 같은 데는 잘 안 써요. 그럼 이제 오라클을 쓰기에는 좀 너무 부담되는 기업들은 뭘 쓰느냐? 예전에는 마이크로소프트 SQL을 썼어요. 얘는 하드웨어를 고사양을 요구하진 않고요. 고사양을 대용량을 다루는 거,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량의 한계가 오라클보다는 작다. 그걸 제외하면은 같은 양을 처리했을 때 처리 속도는 오라클보다 빠르다고 알려져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 MS SQL을 쓰는 데가 일단 대표적인 데가 엠넷 그리고 G마켓 계열. G마켓은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 써요. 지들 개발자 블로그에 그렇게 적어놓은 거 제가 봤어요. 근데 이제 MS SQL 서버가 제가 컴퓨터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얘가 완전 대세였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MS SQL 공부하던 시절인데 얘네가 지금은 톡상 망하다시피 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아이폰 나오고 나서 모바일에서 윈도우 폰 잘못 만들었다가 죽 쓰고 나서 윈도우 폰 보신 적 있어요? 있었어요. 윈도우 폰이라고. 윈도우 7이 이제 핸드폰에 들어간 게 있었는데 그때 완전 죽 쓰고 나서 한동안 정신 못 차렸었어요. 얘네가. 그래서 얘네가 했던 방식이 뭐였냐면 불법 소프트웨어 잡아내는 거에 혈안이 돼 있었어요. 온갖 데다 일단 내용 증명 다 보내고 시작하는 거야. 이제 동네 미용실에서 내용 증명 받았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근데 좀 소프트웨어 만드는 입장에서 이런 말을 참 뭐하지만 나도 남의 거 돈 주고 사기 좀 부담스럽거든. 이 당시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에 대한 개념이 희박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을 거의 그 어둠의 경로로 사용을 했습니다. 일반 기업들도 다요. 근데 일반 개인들이야 뭐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할 수 있겠지만 기업 같은 데는 그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증명해달라 그러면 도망갈 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사든지 아니면 민족 대이동을 해야지. 그때 사람들이 이걸 돈 주고 사느니 아싸리 조금 더 보태.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이 그거야. 자동차 사러 내가 아반떼 사러 갔는데 나올 때 BMW 끌고 나와. 이걸 사느니 돈 조금 더 보태서 좋은 거 사자잖아요. 그래서 이걸 사느니 그냥 이걸로 가자 라고 해서 돈 있는 회사들은 오라클로 갔고요. 그 당시에 MySQL은요 오픈소스였어요. 무료란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안정성은 다소 떨어졌어요. 돈 없는 애들은 일로 갑니다. 얘는 저가형이고요. 그 다음에 적은 용량. 이런 것들을 다루는 데 썼었죠. 무엇보다도 무료라는 메리트가 있었고요. 그럼 기업형에서는 요거를 다루는 게 과연 적합할까요? 대용량 데이터 같은 거에? 별로 그렇게 적합하지 않죠. 근데 사람들의 인식이요. 데이터들이 굉장히 폭발하기 시작하면서 좀 바뀌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이제 컴퓨터 과학자들. 자,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데이터들이 폭발하면서 그 데이터를 생산해내는 그 이용자들이 기존에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웹사이트였으면 우리나라 사용자들만 이용을 했는데 이용자층 자체가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을 했다고요. 오라클 같은 경우는 너무 비싸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대를 두기가 힘들어. 중앙에 몰빵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게시글 쓴 게 저기 미국 어디에 저장된다라고 하면 데이터 전송에만 하루 종일 걸립니다. 전송량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데이터가 전송된다는 것 자체도 결국은 전파가 날아가거나 아니면은 데이터가 전선으로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전기 이동에도 저항력 발생해요. 시간이 걸린다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차라리 데이터를 중간중간에 이렇게 저장소를 따로 놓자. 그랬더니 예를 드니까 부담되는 거야. 그럼 차라리 얘를 갖다가 저장하는 공간을 전 세계적으로 분산을 시키자. 라고 이제 생각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뭐 SNS 같은 걸 쓰면은 각 국가별 데이터베이스에 일단 저장을 해요. 그리고 걔네들끼리 나중에 다른 나라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들과 동기화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페이스북에 글 쓴다고 하면 우리나라 서버에는 바로 실시간으로 저장이 된다 한들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은 약간 시간차를 두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랬더니 얘네가 좀 위태위태하잖아요. 그래도 전 세계 1위라는 애인데 설정상 그 자비스가 이걸로 돼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블 설정상. 왜냐면 얘네가 협찬 아이언맨 1편부터 3편까지 협찬 다 했거든. 그래서 그 아이언맨 영화 보면은요 각 편마다 한 번씩 오라클이라는 대사는 꼭 나와요. 언제냐면 그 3편인가? 3편이 만다린인가? 그 보면은 이제 걔 누구야 걔 그 주인공 그 비서 남자애 걔가 무슨 폭발로 다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열받아서 그 사고 현장을 그 시뮬레이션 해갖고 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에서 자비스가 하는 대사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접속이라고 하면서 만다린 데이터를 구축합니다. 라고 그렇게 대사를 쳐요. 1편에는 이 회사 회장도 카메오로 출연하고 그리고 한동안 마블이 아이언맨 밀고 있을 때 오라클 메인 페이지가 사이트 메인 페이지에 아이언맨 떠 있었고 뭐 그래요. 어쨌든 그만큼 되게
이거 이상의 DB는 없다라는 게 설정이야. 실제로도 그렇고. 근데 얘네가 밀리기 시작하네? 감히 몇십억짜리 소프트웨어를 무료 소프트웨어가 밀기 시작하네? 그래서 냅다 인수해요. 냅다 인수해요. 그래서 안정성, 그 오라클이 갖고 있는 기능을 여기다 많이 탑재를 시켜서 안정성을 상당히 끌어올립니다. 근데 IT 업계에 전설처럼 떠도르는 얘기가 있어요. 잘 나가는 소프트웨어도 오라클이 손대면 망한다고. 그게 왜 망하냐면은 너무 섣부르게 가격 정책을 유료로 바꿔요. 현재 MySQL은요, 개인이 쓰기엔 무료지만 기업이 쓰면 유료로 바뀌었습니다. 얘네 입장에선 이걸 쓰게 하고 싶은데 사람들은 자꾸 이걸 쓰니까 이걸 인수해서 이걸 비싸게 파는 거야. 그럼 이거 다시 사겠지 싶었나 보지. 근데 안정성을 많이 올려놔서요. MySQL이 오히려 예전보다 더 많이 쓰여요. 자, 기업형, 대용량 최적화. 얘는 적은 용량 최적화라고 하면은 금융 같은 데는 당연히 뭘 써야 될까? 당연히 오라클을 쓰죠. 그게 국룰이었거든요. 그걸 카카오가 깼어요. 카카오뱅크가 처음 나왔을 때 MySQL 쓴다고 그래서 기존 금융회사들이 되게 뭐라 그랬어요. 되게 우습게 여겼어요. MySQL 갖다 될 거냐 했는데 결국은 해냈어요. 제가 기사 봤을 때 MySQL 5,000대를 돌린다고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머신 5,000대를 병렬로 돌린다고. 그래서 지금 뭐 사실 카카오가 뭐 좀 윤리적인 면에서는 좀 찝찝한 게 좀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얘기할 건 아닌데 적어도 데이터베이스 관련 기술력에 대해서는 카카오뱅크 아무도 무시를 못해요. 다들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거를 구축을 해냈고 거의 10년 가까이 무사고로 버티고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일반 그 기업들도 MySQL 쓰는데 부담이 없어졌죠. 카카오가 증명을 했으니까. 그래서 현업에서는 제가 체감하기에는 MySQL을 더 많이 쓰긴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좀 돈 많은 데가 이런 걸 쓰다 보니까 자격증 시험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요. MS 오피스하고 한컴 오피스하고 분명히 한글하고 MS 워드 비교해보세요. 분명히 기본 목적은 똑같은 애죠. 둘 다 내가 이력서 쓰는 거고 한 발자국 떨어져서 보면은 기본 사용 방법은 큰 틀에서는 엇비슷해요. 근데 세부 기능 들어가 보면 좀 자잘자잘 좀 다른 게 많죠.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공부하는 SQL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공부하는 SQL이 깊게 들어가면 좀 애매하게 달라요. 그래서 자격증 공부할 때 만약에 이걸로 DB를 접하신 분들은 시험 공부할 때 SQL을 다시 공부해야 돼요. 좀 애매하게 다른 것들, 특히 나중에 그 함수 그런 것들이 완전 다르거든요. 큐브리드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왠지 모르겠지만 지들도 한국에서 프로그래밍 하면서 한국 애들이 만들었다 그러면 뭔가 싫어해. 큐브리드는 처음에 이제 어떤 기업에서 만들었는데 나중에 네이버가 인수해서 오픈소스로 돌렸고요. 한동안 네이버 서비스의 한 50% 정도를 대체했다라고 알려져 있었어요. 근데 그게 벌써 한 10년 전이라서 지금은 아마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거의 오라클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IBM DB2라고 하는 거는 DBMS 얘기할 때 꼭 나오는 애인데 되게 오래된 애예요. 이 바닥의 고인물인데 실제로 본 적은 없어요. 저도. 이상하게 쟤랑은 인연이 잘 안 맞아. RT베이스는 저 한 번 만나봤거든요. 그 정부에서 발주한 프로젝트 정부 과제하다가 한 번 만나봤는데 되게 옛날 일이에요. 한 15년 전인데 만약에 그때 경험이 지금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 RT베이스를 만나면 그냥 사표 쓰세요. 저거 다루다가 성격 버려요. 지금은 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좋아졌겠죠. 근데 그 당시 제 경험으로는 2번 다시 쓰고 싶지 않았었어요. 만들다 만 것 같았어, 느낌. 자, 어쨌건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3대장이 있습니다. 근데 기본 개념은 다 똑같아요.
자, 이 과목을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실 언어는 이제 SQL이라고 하는 스트럭처 쿼리 랭귀지라고 하고요. 기존에 나와 있는 이제 코딩류 중에서는 자연어에 가장 가깝다라고 알려져 있는 언어예요. 얘가 이제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입력, 수정, 삭제, 조회. 기본은 이거 4개예요. 입력, 수정, 삭제, 조회. 그리고 좀 더 나가면은 데이터를 내가 뭔가 자료를 정리하고 싶어, 엑셀에다. 그럼 표 이름부터 정하죠. 엑셀은 대부분 표잖아요. 표 항목부터 정할 거 아니야. 그게 내가 저장하고자 하는 정보의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SQL도 데이터의 구조를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접근 권한 같은 거, 아까 아무나 못 열어보게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런 것들을 설정을 해요. 세부적으로 쪼개질 때 DDL, 크게 DDL, DML, DCL. 어떤 사람들은 여기 하나 더 나누기도 해요. 데이터 디파인 랭귀지. 데이터의 구조를 정의하는 거예요. 디파인. DML, 데이터 메인플레이션 랭귀지. 데이터를 조작하는 거. 검색, 추가, 삭제, 갱신. 아마 SQL 공부할 때 이게 거의 80에서 90% 공부할 거고요. 나머지는 깔짝깔짝. DCL, 데이터 제어. 아이디 만들고 비밀번호 세팅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오라클 공부하면서는 이거 안 다뤄요. 왜냐면은 이거는 관리자밖에 못하는 건데 XE는 관리자 권한이 없어요. 그냥 개인이 혼자 쓰는 거기 때문에. DDL, DML, DCL 실무자들도 이거 구별하라 그러면 가물가물해요. 자격증 시험 보실 분들 들어가기 전에 잠깐 외우고 들어가세요. 분명히 한 문제 나올 거야. 그리고 시험 보고 나오면서 잊어버리시면 돼요. SQL은 select, insert, update, delete, grant, rollback, commit 이렇게 명령어로 외우는 거지 백날 구별해봐야 여러분들 실력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웬만한 자격증 책 보면 거의 도입부에 다 나올 겁니다. 앞부분에. 그러니까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만 그냥 입실하기 전에 잠깐 보세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SQL은 현재로서는 데이터 분석이건 일반 개발자 직군이건 종류를 불문하고 무조건 필수입니다. 자,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기 전에 좀 쉬었다 합시다. 그러면은 그 카카오 SQL 요즘대로 하는 오라클은 몇 대를 가는? 글쎄요, 그것까지는 나도 성능 테스트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자, 아까 그 데이터베이스를 제가 비유할 때 우리가 설치한 오라클 혹은 MySQL도 마찬가지예요. MySQL이 있으면 이걸 제가 아까 웹사이트에 비유를 했었어요. 어떤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웹브라우저를 이렇게 여러 개를 쓸 수 있죠. 어떤 걸 쓰건 상관없잖아요. 크롬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 엣지를 쓰시는 분들도 있고 뭐 맥을 쓰시는 분들은 사파리 브라우저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각자 자기 맘이죠.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웹브라우저 자체가 그 웹사이트는 아니라고요. 그렇죠? 웹사이트를 통해서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내가 열람하고 싶은 웹페이지에 내용 좀 보여주세요 라고 접속을 해요. 이때 접속할 때 우리는 그 홈페이지 주소를 입력하는 거죠. 그 홈페이지 주소를 URL이라고 합니다. 주소. 자, 이렇게 주소를 가지고 접속하는 행위를요, 요청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웹브라우저에 화면이 나오죠. 그 화면 나오는 거를 응답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렇게
어떤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요청과 응답 관계가 성립이 되면은 이거를 서버,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라고 해요. 그래서 서버는 항상 다른 프로그램의 요청에 적절한 결과를 만들어서 응답을 보내는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클라이언트는 걔한테 접속해서 요청을 보내는 거예요. 이 클라이언트는 그래서 서버가 사용하는 규격을 따라줘야 돼요. 웹브라우저는 URL이라는 규격을 따라서 접속을 하는 거고요. 우리는 오늘 오라클 혹은 MySQL이라는 걸 깔았죠. 그럼 여기에 접속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또 따로 있어요. 우리가 오늘 제일 처음에 사용했던 게 SQL 플러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써봐서 알겠지만 얘는 명령어 기반 프로그램이에요. 두 번째가 SQL 디벨로퍼. 얘는 GUI 기반의 프로그램이죠. SQL 플러스는 CLI 기반의 프로그램이고. GUI, CLI 전에 설명했었죠? 그래서 MySQL이나 오라클, MSSQL 같은 DBMS도요, 서버예요. 그래서 통칭 데이터베이스 서버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실무 가시면은 DBMS를 DB 서버라는 이름으로 또 많이 부를 거예요. MySQL뿐만 아니라 오라클에 접속하기 위한 프로그램들도 되게 다채롭게 많이 있어요. 앞에 붙어 있는 애는 이제 MySQL 워크벤치라고 그래서 MySQL 전용 클라이언트고요. 여기에 대응되는 게 우리가 오늘 설치한 SQL 디벨로퍼. 뒤에 있는 애는 나비캣이라 그래서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프로그램인데 한 60만 원 정도 해요. 보통 이제 코딩하는 사람들이 쓰는 프로그램 대부분이 유료해요. 자. 여기 mysql.exe라고 되어 있는 게 우리한테는 SQL 플러스에 대응되는 거예요. 환경 비슷하죠? 자, 일단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건지 좀 감을 잡고 넘어갑시다. 왜냐면은 데이터베이스라는 것 자체가 아까 말했다시피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접속해서 결과를 받아오는 거기 때문에 실체가 없어요. 여러분들 네이버의 실체를 보신 적이 없잖아요. 네이버가 만들어내는 페이지만 본 거지.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이해할 때는 엑셀이 가장 좋은 대상이에요. 자, 엑셀은요, 엑셀 파일 확장자가 XLSX입니다. 이런 엑셀 문서, 얘를 엑셀 문서라고 부르는데, 정식 명칭은 엑셀 워크시트라고 불러요. 이 형식의 파일들을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MS 오피스죠. 마찬가지로 DBMS도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예요. 그러니까 오라클 자체가 데이터베이스는 아니라고요. 자, 그럼 우리가 컴퓨터에 오피스 깔고 나면 엑셀 파일 여러 개 만들 수 있죠. 마찬가지로 DBMS라는 거 설치하고 나면은 데이터베이스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MySQL은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것 자체가 쉬워요. 근데 오라클은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렵고요. 그리고 XE는 시스템당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밖에 못 만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거는 MySQL 명령인데 MySQL은 show database라고 하면 시스템 안에 있는 DB 목록이 다 나오거든요. 근데 오라클은 이게 안 돼요. 왜냐면 시스템당 하나밖에 못 만드니까 종류를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컴퓨터에 엑셀 파일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럼 내가 뭔가 쓰고 싶은 거를 더블 클릭해서 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도요. 내가 쓰고 싶은 거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야 됩니다. MySQL 같은 경우는 use라는 명령으로 실행을 하는데요. 오라클 같은 경우는 ID 한 명에 DB 한 개가 부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로 로그인을 하는가에 따라서 사용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HR이라고 하는 사용자로 로그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오라클은 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아까 명령어 내렸을 때 요거 비슷한 거 보셨죠? 이걸 제가 엑셀에서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건데 그냥 자료를 관리하기 위한 표잖아요. 그렇죠? 엑셀도 이런 식으로 표로 관리를 하죠. 여기 보면은 학과, 학생, 교수라고 하는 세 개의 그 표가 들어있어요.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MySQL 명령으로 넘어가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배포해드린 그 실습용 DB에는 세 개의 표가 들어있습니다. 디파트먼트, 학과, 스튜던트, 학생, 프로페서, 교수. 이게 제가 학교 다닐 때 경험해서 나온 건데 학교에서 데이터베이스 배우면 뭐 배웠어? 그럼 몰라요. 맨날 이상한 것만 그려서 그래요. 거기서 그리는 게 이거야. 교수, 학생 해놓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맨날 이런 그 이상한 그림만 그리다 졸업을 해요. 이거를 이제 시스템으로 형상화를 한 거예요. 이 경험을. 이거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하는데 후반부에 얘기할 거예요. 자, 이렇게 세 개의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표가 우리 실습용 DB에 있고요. 그거를 아까 여러분들이 복사 붙여넣기 해서 얘네들을 구축을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편의상 지금 표라고 부르고 있는데 DB에서는 테이블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일반적인 표는 한과 열로 돼 있죠. 그렇죠? 열은 각각의 항목일 거고요. 그리고 행은 한 줄. 이게 학과 하나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줄을 데이터 한 건이라고 쳐요.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예요. 행과 열로 구별해요. 근데 이름이 바뀌어요. 자, 데이터베이스에서는요, 하나의 행을요, 레코드라고 부릅니다. 하나의 열을요, 컬럼 혹은 필드라고 부릅니다. 자, 요 구조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할 때 그 판다스 다루면서 나오는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거랑 똑같아요, 구조가. 왜냐면 데이터 분석에서 쓰는 그 데이터 프레임 개념이 얘가 원조예요. SQL을 배우고 나면은 나중에 그 판다스로 데이터 핸들링 하는 게 조금 수월해요.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자, 레코드 한 줄이니까 로우라고 부르기도 해요. 행이죠? 컬럼, 열. 그냥 이 구조인데 실무 가면은 레코드, 컬럼, 필드 요거밖에 안 쓰거든요, 말을. 근데 데이터베이스를 공부할 때 아까 제가 이런 거 그린다 그랬죠. 교수, 학생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런 거 그린다 그랬죠. 쉽게 말하면 이게 이론이고요. 밑에 게 실기예요.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거를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논리적 DB라고 불러요. 실기적으로 접근하는 거는 실제로 DBMS 제품을 써야 되는 거니까 특정 업체가 정한 규칙에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드디스크에 실제로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실기적인 접근을 물리적 DB라고 불러요. 데이터베이스 공부할 때 제일 짜증나는 거 하나가요. 논리적 DB랑 물리적 DB가 용어가 달라요. 이거 얘 이름 뭐라고? 요 표의 이름. 테이블. 한 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열을 뭐라고 부른다고? 자, 여러분들 자격증 시험에선 테이블 아니고요. 엔티티라고 부를 거예요. 레코드 아니고요.
어트리뷰트라고 부를 거예요. 아니다, 튜플이다, 튜플. 쏘리. 튜플. 이거 어트리뷰트라고 부를 거예요. 속성이니까. 논리적 DB랑 물리적 DB가 부르는 용어가 달라요. 자격증 시험은 주로 용어에 대해서 논리적을 물어봐요. 그래서 시험 보러 들어갈 때 열받아요. 2번 외워야 돼. 그렇잖아요. 아까 이 물리적인 거는 특정 업체 제품에 맞추는 거라 그랬죠. 자격증 시험은 그래도 모름지기 좀 중립을 지켜야지. 근데 다른 모든 기업들이 다 레코드랑 테이블이랑 컬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논리적 DB에 대한 용어도 따로 외우셔야 돼요. 근데 저도 이거 대학 다닐 때나 그냥 시험 볼 때 외웠지 취업하고 나서는 한 번도 안 썼거든요. 진짜 저 용어들. 그리고 내가 올해 졸업한 지 거의 대학 졸업한 지 20년이 돼가는데 그러니까 저 논리적 DB 관련된 거는 여러분들이 책을 좀 봐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또 하나가 있어. 여기에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배경적인 지식이 또 하나가 있어요. 자, 이게 우리 학교에 있는 학과라고 칩시다. 우리 학교에 있는 학과라고, 이게 지금 메가스터디 IT 아카데미에서 운영하는 강의의 학과라고 칩시다. 학과들이 있다고 칠게요. 여기에 뭘 넣을까? 스포츠 통계학과라는 학과가 또 들어갔다고 칩시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메가스터디 IT 아카데미에서 다룰 만한 과목인지 아니면은 다른 학원에서 다루는 게 적합한 학과인지. 여기랑은 별로 어울리진 않는 과목이에요. 뭐 있으면 어때요? 라고 하면 내가 할 말은 없긴 해. 의도는 이 학원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과목이다라는 걸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해볼까? 여기 바이오 통계. 그런 거는 사실 저도 함부로 못 다루는 거예요. 그건 전문적인 사전 지식이 많아야 돼. 예를 들어 실제로 이전기수 수업할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많이 다루는 샘플 데이터 중에 무슨 인디언 당뇨병 예측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뇨 수치를 이제 측정한 값들이 이제 샘플 데이터로 주어지는데 데이터 다룰 때 그런 게 있어요. 데이터들이 그래도 좀 근처에 모여 있어야 제대로 된 데이터다. 근데 갑자기 혼자 당뇨병 수치가 이만큼 높은 거야. 한두 명이. 그럼 나중에 우리가 이상치라는 개념을 배우거든요. 주된 분포에서 유난히 떨어져 있는 애들이 나오면은 걔는 조사 자체가 잘못됐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버리고 해도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거를 그래서 버리고 가려고 그랬어. 근데 진짜로 그 지난 기수에 그 관련 학과 전공생이 있다는 얘기 한번 했었잖아요.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 친구가 바로 이의 제기를 했어요. 왜냐면은 그 사람의 결과값은 당뇨 확정이었어. 선생님, 당뇨가 확정이 되고 심하다 그러면 이 수치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쪽 전공한 애가 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지. 그렇잖아요. 내가 그 친구한테 배경 지식에서 밀린 거죠. 실제로 데이터를 다루는 데 있어서 그런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 입사를 해서 그 회사에서 주로 다루는 데이터들, 주로 매출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고객의 어떤 행태를 분석하는 데이터를 다룬다고 하면은 그 회사가 적어도 뭘 파는 회사인지는 알고 어떤 상품들이 매출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거는 사전에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전 지식, 배경 지식 이런 것들을 여기서는 그냥 배경 지식이라고 할 걸 도메인 지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도메인이라고 하는 용어가요. 어떤 데이터를 다루는 데 필요한 기본 카테고리를 뜻해요. 좀 폭넓은 측면에서는 그 데이터가 들어가는 전반적인 배경 지식을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스포츠 통계학과를 먼저 적어놨던 취지가 뭐였냐면
메가스터디 IT 아카데미라는 곳에서 주로 다루는 게 어떤 성격의 과목이다라는 걸 내가 알고 있었다면 스포츠 통계학과는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요 라는 그거를 의도하고 얘기했던 건데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슬쩍 당뇨병으로 얘기를 넘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격증 시험 볼 때 도메인 지식이라는 얘기가 주로 앞부분에서 많이 나와요. ADSP 보더라도 첫 번째 과목에서 그 도메인 지식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들이 좀 나올 거고요. 한 문제 내지는 두 문제 정도. 근데 도메인 지식에 대해서는 제가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 회사 막 들어가서 통법으로 해야 돼. 경험상 경험적 지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딱딱 수치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도메인 지식은 경험상 얻어야 돼요. 물론 어떤 회사 면접 보러 갔을 때 내가 그 회사 도메인 지식에 대해서 좀 사전에 공부를 좀 많이 하고 간 것 같다라고 하면은 면접상에서 플러스 점수를 받을 수는 있겠죠. 쿠팡 면접 갔는데 네이버 페이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 말고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의 각각의 필드들은요, 우리가 파이썬에서 다루는 변수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름들이 다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파이썬에서는 사실 거기에 대한 개념이 조금 희박했는데 우리가 저장할 수 있는 값의 종류가 사전에 다 정해져요. 그래서 그거를 데이터 타입이라고 해요. 자, 이거는 지금 MySQL 기준이에요. int는 정수. int 같은 경우는 뒤에 숫자를 신경 안 씁니다. 바차는요, variable 캐릭터 줄여서 가변 문자열이라는 뜻이에요. 글자 수 길이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건데, 뒤에 나오는 애들은 최대 저장 가능한 글자 수예요. 이거는 지금 MySQL 기준이고요. 오라클은 int가 아니라 넘버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오라클은 바차가 아니라 바차2라고 불러요. 바차1은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건. 지금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 안에 이 실습용 데이터베이스가 다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일단은 구축된 걸 놓고서 입력, 수정, 삭제, 조회를 공부한 다음에 뒷부분에 가서 데이터를 직접 구축하는 과정을 볼 건데 이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는 데이터 구축할 때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할 거예요. 일단은 각각의 열마다 저장할 수 있는 값의 종류가 구별된다. 그 정도까지만 기억하세요. 데이터 타입은 지금 외우지 마시고요. 우리가 파이썬 공부하면서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약간 개념적으로만 봤지 그걸 약간 딥하게 보진 않았어요. 초반에 이제 파이썬 공부할 때 데이터 분석용 파이썬 수업이랑 개발자용 파이썬 수업은 똑같았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 저는 조금 차이를 두고 있어요. 문제 없는 코드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우리가 배운 범위고요. 자, age의 데이터 타입 뭐예요? int죠? 그러면 나중에 뒤에 여기서 age는 19. 문제 되나요? 안 되죠? 자, 여기가 지금 한글이라서 이래요. 근데 이게 문제되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요 뒤에 나와 있는 요게요. 이 변수의 데이터 타입을 뜻해요. 근데 이게 실행하는데 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진 않아요. 실행은 잘 나가요. 제가 지금 기능을 꺼놔서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가 age 변수에는 정수만 넣어야 됩니다라고 해서 여기 빨간색으로 밑줄이 가요, 나중에. 요즘 파이썬은 이렇게 데이터 타입을 뒤에 명시해서 한 번 결정한 데이터 타입만 넣을 수 있게끔 제한을 걸어요. 함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def say name age 라고 한 다음에 return 뭐 안녕하세요 %s %d 라고 한 다음에 name과 age 이렇게 돌린다. end가 아니고 %죠. 그럼 여기서 say에다가 19와 aa 이렇게 줘도 문제 없거든요. 이거 실행하는데. 그쵸? name이 19가 되고 age가 aa가 될 뿐이야. 출력할 때는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그죠? 출력할 때는 문제가 됐죠? 여기 다 %s로 대동단결시키면 프린트 이렇게 하면은 출력하는데 문제 없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애당초 str 여기에다가 int라고 걸면은 전달되는 파라미터의 데이터 타입을 제한하는 거고요. 여기다가 str 이렇게 하면 리턴 타입을 제한해요. 이게 개발자용 파이썬. 그러니까 원래 모든 변수는 저장할 수 있는 값의 종류가 제한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필드도 저장할 수 있는 값의 종류를 제한을 합니다. 파이썬은 이게 일종의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지 절대적인 규칙을 만들진 않거든요. 근데 옛날 프로그래밍 언어든 이렇게 해놨을 때 19라고 보면 진짜 에러나요. 파이썬은 이제 근본을 흔들지는 못하고 기존 개발자들이 하도 이거 없다고 욕을 많이 하니까 그냥 나중에 문법적으로 추가를 했어요. 일종의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지 절대적인 걸 주진 않습니다. 지금 에러 안 나잖아요. 이렇게 마우스를 올리면 함수 이름이 이렇게 제시가 될 때 say는 문자열이고 age는 정수다. 그리고 얘는 문자열을 리턴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힌트가 제시가 되는 거죠. 주피터에서도 먹어요. 그렇다고 뭐 이거 안 지킨다고 해서 에러가 나는 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의 구성에 대해서 좀 엑셀하고 비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이렇게 생긴 구조 안에 이러한 자료들이 지금 저장이 돼 있고요. 이걸 대상으로 조회, 그 다음에 입력 수정 삭제 하는 과정을 공부를 할 거예요. 데이터 조회 쪽이 거의 한 8할 이상을 차지해요. SQL은 데이터 조회가 거의 다 먹고 들어가요.
자격증 대비 공부를 하시게 되는 분들은 제가 얘기해 드린 것보다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그 책을 통해서 접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때 오늘 했었던 이야기를 떠올리시면 아 그때 그게 이 얘기구나 하고 이제 매칭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 SQL에 대한 내용만 하면 돼요. 데이터를 아까 말했다시피 입력, 수정, 삭제, 조회하기 위한 명령어예요. 자, 데이터 조회. 조회, 입력, 수정, 삭제.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조회는 select, 입력은 insert, 수정은 update, 삭제는 delete입니다. 얘네들을 통칭 DML이라고 부르는데 DML이라고 안 외우고 실무 가면 select, insert, update, delete 그렇게만 불러요. 이 명령어들이 딱 요 단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네는 길고 긴 구절의 그냥 첫 단어들이에요. 자, 일단 데이터 전체 조회하는 거요. select, 코딩에서 별이 연산자로 안 쓰이면 무슨 의미라 그랬죠? 그쵸, 전체죠. 그래서 모든 거를 다 select, 선택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 테이블로부터. 여기 괄호 적은 거는 여기는 여러분들이 좀 그때그때 고쳐야 됩니다라는 뜻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실제 구문 종류가 select 별표 from department. 아까 해보셨죠? 이게 department라는 테이블에서 모든 데이터를 조회해라 라는 의미예요. 쉽죠? 이건 해봤으니까 넘어갈게요. 이제 여기 위에다가 작성하고 위에 실행 버튼 있잖아요. 그거 누르시면 결과 나와요. 자, 근데 select 별표 전체 데이터를 가져와라잖아요. 실무 가서 전체 select 별표 날리면 물론 공부할 때는 빨리빨리 하는 게 좋으니까 별표 많이 쓸 거예요. 근데 실무 가서 별표 썼다간 사수가 뒤통수 씩 때려도 할 말이 없어요. 어디 기본도 안 돼갖고 막 그런 소리 들을 거예요. select에서 별표 사용은 금기 중에 금기입니다. 귀찮더라도 내가 조회하고자 하는 컬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정성껏 나열하셔야 됩니다. 이때는 순서를 바꿔도 돼요.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골라서 봐도 돼요. 원하는 데이터만 명시하셔도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SQL문을 실행을 하면 DBMS가요, 내부적으로 SQL 수행 계획 혹은 SQL 실행 계획이라는 걸 세워요.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가 진행해야 되는 절차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해요, 시스템이. 자, 별표가 있으면, 별표를 쓰면 테이블 안에 모든 컬럼을 가져오라 그랬으니까 무슨 컬럼인지 일단 찾아봐야 돼. 근데 명시적으로 이렇게 지정해주면 무슨 컬럼인지 찾아볼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단계가 하나 줄잖아요. 그러니까 실행 속도가 훨씬 도움이 되겠죠, 실행 속도에. 데이터베이스는요, SQL문 하나는요, 무조건 실행 속도가 1초 밑으로 떨어져야 돼요. 시스템 성능에 영향을 가장 크게 주는 게 셀렉트문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결과가 1초 밑으로 떨어져야 돼. 여기 보면 0.0002초라고 뜨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셀렉트문이 데이터 조회에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검색했을 때 그 시스템들이 내부적으로 수행한 대표 처리가 셀렉트문이라고요. 일상생활에서 5초 기다릴 수 있죠.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앱에서 검색어 누르고 5초 동안 하니까 응답이 없어. 기다릴 수 있어요? 컴퓨팅에서 5초는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에요. 그래서 셀렉트문이 조금이라도 속도 빠르게 나오게 하려면은 최대한 그 방법을 써야 돼요. 그래서 별표는 회사 가서 진짜 쓰지 마세요. 제대로 못 배웠다는 소리 들으니까.
자, 일단 요거까지 한번 날려보세요. 그러면 우리 또 쉬는 시간 되네요. 자, 넘어갑시다. 자, 이번에는 이제 검색 결과에 대해서 중복행을 제거하는 방법인데요. 한 줄이 완벽하게 똑같은 것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자, select distinct라고 하는 키워드를 적용을 하고요. 모든 데이터를 조회할 때는 별표 혹은 컬럼 이름들을 나열했을 때, 그리고 from 테이블 이름. 자, select deptno from student 학생 테이블에서 deptno가 학번이에요. 학과 번호. 학과 번호를 조회를 하면 같은 학과에 다니는 학생들은 분명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복된 행들이 존재합니다. 이 상태에서 distinct라고 하는 키워드를 적용을 하면은 중복된 행이 제거돼요. 값들에 대해서 종류를 확인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학생 테이블에서 학과 번호와 학년을 조회해 볼게요. 학과 번호 필드는 deptno고요. 그 다음에 학년 컬럼은 grade란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데이터도 이렇게 쭈르륵 나오는데 한 줄이 완벽하게 일치해야만 중복되는 걸로 쳐요. 그래서 distinct 키워드를 적용해서 다시 하면 101번의 2학년, 얘네들이 지금 중복 데이터로 친 거고요. 그 다음에 101번의 1학년, 얘네들 중복된 거고, 101번의 4학년, 얘네들 중복된 거고요. 102번의 2학년, 102번 학과의 데이터는 딱히 중복되는 게 지금 없고요. 201번 학과의 1학년 3명, 201번 학과의 2학년 1명. 이런 식으로 한 행이 일치하는 것들만 기준으로 중복을 제거해요. distinct의 기능이고요. 이 distinct라고 하는 기능은 나중에 뒤에서 공부할 그룹 바이라는 거로도 비슷하게 구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조회할 때 컬럼 이름 뒤에 별칭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회됐을 때 이 표의 제목을 바꾸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컬럼 이름 적고 한 칸 띄고 별칭. 별칭 명령할 때 헛다운표 안 써요. SQL은요, 문자열. 파이썬은 쌍따옴표나 헛다운표 다 처리 가능하죠. SQL은 only 헛다운표예요. 쌍따옴표는 안 써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컬럼의 별칭,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디파트먼트에서 dname 컬럼의 별명은 학과 이름, deptno 컬럼의 별명은 학과 번호로 부여해서 출력해라. dname은 학과 이름, deptno는 학과 번호. 이렇게 명명하면 출력되는 표의 제목이 바뀌는 거죠. 요 별칭이요, 나중에 요 데이터가 그대로 파이썬으로 가면 여기서 적용하는 별칭이 그 데이터 프레임 필드 이름이 돼요. 지금 최대한 비슷하게 비유하면은 딕셔너리의 키 이름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별칭을 부여하는 두 번째 방법은요, 띄어쓰기로 구별하는 게 아니라 as 키워드를 적는 거예요. 학과 이름은 department underbar name, 학과 번호는 department underbar number로 부여해라. dname as department name, dptno as department number. 앞의 방법이랑 차이는 전혀 없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얘가 조금 더 좀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 같아서 이 as를 좀 즐겨 쓰기는 해요. 한번 별칭을 붙이기 시작하면 다 붙여야 돼요? 아니요, 붙이고 싶은 것만 붙이면 돼요. 자,
셀렉트절에서 산술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컬럼 이름에 산술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요. 이런 걸 적용하면은 조회 결과에 적용이 돼요. 근데 셀렉트절에서는요, 무슨 짓을 하건 원본 데이터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출력할 때 값을 가공하는 것 뿐이에요. 자, 교수 테이블에서 교수 이름과 급여가 있어요. 그리고 보너스를 포함한 연봉을 출력하라고 했는데 교수 테이블에 보너스와 연봉은 필드가 없어요. 대신에 보너스를 포함한 연봉은 급여 곱하기 12에 보너스 한 100을 더한 값으로 계산을 하래요. 그러면 이름과 급여, 그 다음에 급여에다가 11을 곱해서 100을 더하래요. 자, 이럴 때 별칭 쓰는 게 좀 필요한데 사칙연산을 하면은 조회 결과 필드 이름이 그 계산식으로 나와요. 근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파이썬으로 가져갔을 때 얘를 우리가 필드 이름으로 쓸 수가 없어요. 연산자 기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처리할 때는 나중에 이거 SQL로만 끝날 거면은 이렇게만 끝나도 되는데 이 조회 결과를 파이썬 같은 다른 프로그램으로 가져가야 된다 라고 하면은 필히 별칭을 붙이셔야죠. 자, 기본적인 셀렉트절은 테이블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행을 다 가져옵니다. 50만 건이 있으면 50만 건을 한꺼번에 다 가져와요. 그럼 보통 이제 셀렉트절이 느린 이유는요, 데이터를 한꺼번에 다 가져올 때 느려요. 왜 우리 게시판 같은 거 보면은 웹에서 쓰는 게시판이나 뭐 이런 리뷰 목록, 댓글 목록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셀렉트절의 예시예요. 그런데 보면은 게시판 맨 밑에 보면 이런 거 있죠. 1, 2, 3, 4, 5 한 다음에 이렇게. 이거 누를 때마다 페이지가 넘어가잖아요. 이런 거를 만들어 놓는 이유가 게시판에 저장되어 있는 게시글을 한꺼번에 다 가져오면 너무 느리니까 데이터를 애당초 몇 개씩 끊어서 가져오려고 만든 거예요. 자,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필터링해서 가져오는 게 셀렉트절 뒤에 붙는 where절입니다. 그러니까 조건 검색할 때 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비교 연산자하고 논리 연산자 쓸 수 있어요. 같다. 파이썬에서 이렇게 배웠죠? SQL은 하나입니다. 다르다. 느낌표 이꼴.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논리 연산자 and or not. 이건 여러분들이 파이썬에서 공부하신 상식에 비교하시면 돼요. 자, 학생 테이블에서 1학년 학생만 검색해서 학번 이름, 학과 번호를 출력해라. 학생 테이블이라고 했으니까 from student, studno 학번, 그 다음에 name 이름, dptno 컬럼, 아니 학과 번호. 그 다음에 where 학년이 1학년인 거. SQL문의 또 하나의 특징이요. 하나의 명령어가 끝나려면 반드시 세미콜론을 찍어야 돼요. 세미콜론을 찍기 전까지 줄 바꾸면 내가 몇 번을 하건 상관이 없어요. 얘는 뭐 들여쓰기 같은 거 규칙 없으니까 들여쓰기도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반드시 세미콜론을 찍어야 한 줄이 끝납니다. 이렇게 하면 1학년 학생만 골라서 조회가 되는 거죠. 학생 테이블에서 몸무게가 70 이하인 학생만 검색해서 학번 이름, 학년, 학과번호, 몸무게를 출력해라. 이하인 거잖아요. 그럼 작거나 같다죠. 학생 테이블에서라 그랬으니까 from student, 그 다음에 학번, 이름, 학년, 학과번호, 몸무게를 출력하라 그랬으니까 학번, 이름, 학년, 학과번호, 웨이트, 몸무게. 그리고 몸무게가 70 이하인 학생만 검색하라 그랬으니까 where, 몸무게가 7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그냥 작다라고 해버리면은 얘네들은 조회가 안 돼요. 논리연산자. 학생 테이블에서 1학년이면서 몸무게가 70 이상. 1학년이거나가 아니죠. 이면서죠. 그러니까 엔드 연산입니다. 자, 이런 학생들에서 이름, 학번, 학년, 몸무게, 학과번호. 이름, 학번, 학년, 몸무게, 학과번호. 학생 테이블, where 1학년, and weight는 70 이상. 검색 조건 명시할 때도 만약에 문자열이면 헛다운표로 감싸셔야 돼요. 문자열 데이터면. 이름 같은 경우는 헛다운표로 감싸야 돼요. 자, 뭐 여기까지입니다. 얼추 파이썬에서 했었던 경험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한 번씩 해보시면서 실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연습 문제 1번부터 8번까지 있습니다. 45분에 풀이할게요. 오늘 거기까지 하면 정리될 것 같아요. 자, 1번 학생 테이블에서 학생 이름과 학생 번호 조회하시오. 쉽죠? 자, select name. 학번은 student예요. from student. 넘어가도 되죠? 자, 교수 테이블에서 직급의 종류를 조회하시오. 중복을 제거하면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중복 제거 키워드 distinct였어요. 이렇게 종류 나오고요. 넘어갈게요. 자, 디파트먼트 테이블을 써서 deptno를 부서, dname을 부서 명, 록을 위치로 별명을 설정해라. 이제 띄어쓰기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이 사이사이에 as 키워드 넣는 방법도 있죠. 둘 중에 뭘 쓰시건 상관없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학생 테이블 스튜던트에서 학생 이름과 각 학생에 대한 표준 체중을 조회하래요. 표준 체중은 키에서 110을 뺀 다음에 0.9를 곱해서 구하래요. 자, 그러면은 학생의 이름이니까 name, 그리고 표준 체중에 대한 사칙 연산 적용해서 들어가면 되죠. 수식에 괄호가 있으니까 여기 괄호 치셔야 돼요. 괄호 안 치면 값이 완전 달라집니다. 넘어갈게요. 학생 테이블에서 학과 번호가 101번인 학생들의 학번, 이름, 학년을 출력해라. where 절스란 얘기죠. 그래서 학번, 이름, 학년을 학생 테이블에서 조회하는데 deptno가 101인 데이터. 101번이라는 거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따옴표 없이 그냥 지정하시면 되고요. 넘어갈게요. 교수 테이블에서 학과 번호가 101번인 교수들의 교수 번호, 이름, 급여를 출력해라. 이것도 where 절스란 얘기죠. 자, 그래서 프로페서, 교수 테이블에서 학과 번호가 101번. 그러니까 교수들이 소속되어 있는 학과 번호가 101번인 거죠. 프로페노, 네임, 살. 교수 번호, 이름, 급여. 이렇게 맞는 필드를 조회를 했습니다. 각각의 필드가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 초반 문제에는 그래도 최대한 좀 한글 이름 쓰고 괄호한 다음에 필드 이름 적고 그렇게 제시를 했는데 조금 익숙해졌겠다 싶으면 이제 서서히 한글 이름만 제시하고 있으니까 필드 이름들이 어떤 것들인지 잘 체크를 하셔야 문제 풀기가 수월할 거예요. 나중에 데이터 분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각각의 데이터 분석할 때 파이썬에서 다루는 것도 똑같이 생겼어요. DB 테이블하고. 그때 각각의 필드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따로 인지를 하셔야 분석 적용이 가능해져요. 학생 테이블에서 키가 170 이상인 학생의 학번, 이름, 학년, 학과번호, 키를 출력해라. 이것도 where절이죠? 학번, 이름, 학년, 학과번호, 키를 학생 테이블에서 조회하는데 키가 17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크거나 같다.
이거 잘못해서 크다라고 하면은 얘네들 조회 안 되는 거 인지하시면 되고요. 넘어가도 될까요? 네, 여기까지는 뭐 쉬울 거예요. 마지막, 학생 테이블에서 1학년이거나 몸무게가 70 이상인 학생만 검색해서 이름, 학번, 학년, 몸무게, 학과번호. 이건 하니까 AND예요, OR예요? OR지. AND면은 이고가 되겠죠. 그래서 이쯤 되면 코딩보다 한국말이 더 어려워요. 자, name, attitude, grade, weight, dpt, from student, where, grade가 1이고, were, weight가 70 이상. 다 됐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10분 쉬시면 5시니까, 1시간은 이제 각자 정리하실 것들 정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